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극적으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이 모레 새벽 피파 랭킹 세계 1위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열흘이 지나면서 철강과 타이어, 정유업체 등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신병 처리 이후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가 오늘 2+2 협의체를 가동해談判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자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 대회로 맞서면서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이제 철강과 타이어, 정유업체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노동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화물 노동자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탄압이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탄압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탄압은 바로 노동자에 대한 탄압입니다. 당당히 싸워나갑시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을 넘기면서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출하량과 항만 물동량은 회복세지만 철강과 타이어, 유리업체의 물류 차질이 심각합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업체가 모여있는 여수산단의 하루 운송량은 파업 전에 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원자재 반입과 타이어 완성품 출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국의 품절주유소도 74곳에 달하고 휘발유와 경유가 모두 동난 곳도 7곳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협상에는 진전이 없어 화물연대 파업이 언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지 불투명합니다. 화물 노동자의 투쟁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획하는 등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5일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합니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 정지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노정 간 대화마저 중단되면서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째 이어졌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물동량은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82%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유조차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서면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그때그때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24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선 자조 섞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요구해온 노동자 지위를 정부가 드디어 인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노동자입니다. 동지 여러분 맞습니까? 정부는 화물운송 기사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라고 달리 표현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같은 개인 사업자로 규정한 겁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곧 자영업자들에게 문을 열고 계속 영업하라고 강제하는 셈이라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화물기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그동안 인정해오지 않던 노동자성을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하고요. 다만 그 배경과 내용을 봤을 때는
화물 운수 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연대하여 단체 행동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선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아닌 분명한 사업자입니다. 다른 기사의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건지 조사에 나선 건데 제시된 근거 조항의 주어는 모두 사업자입니다. 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사업자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법적으론 사업자지만 업무 성격은 노동자에 가까운 특수형태 종사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정부는 입맛대로 골라서 어쩔 때는 노동자성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자 단체다, 자영업자다라는 걸 강조해서 정부가 편한 대로 화물 노동자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정부가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화물연대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두고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강경 대응의 배경을 박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칼을 빼든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치주의는 윤 대통령의 전문 분야라면서 타협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강성노조 파업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한국병을 고쳐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을 뿐 아니라 업무 개시 명령까지 도입했다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초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는 시위가 반정부 운동으로 번졌을 때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면 돌파했던 사례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강경 기조에 자신감을 느끼는 건 여론이 뒷받침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소폭 올랐는데 긍정평가 이유에서 노조 대응이라는 응답이 8%로 두 번째였고 NBS 조사에선 화물연대 파업에 부정적 의견이 58%로 문제 안 된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 문제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윤 대통령의 상징적 업적이 될 거라면서 이것이 노동개혁의 시발점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원칙을 세우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인 만큼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앞으로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직접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전직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9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덧붙인 사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염려입니다. 서 전 실장의 지위와 다른 관련자들과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혐의 설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대북 안보라인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개입 아래 일어난 조직적 범죄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만큼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가시권에 들어온 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7월 서해 피격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뒤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을 뿐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 전 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 영장이 나왔으니 검찰이 자신을 소환할 거라며 소환되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당시 청와대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도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아직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서 전 실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서 전 실장의 수사 방향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 방향이 정해져 있진 않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릴 경우 검찰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지게 되는 만큼 우선은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혐의와 법리 다지기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정치권의 공방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압박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건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됐다는 걸 인정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주체는 검찰이 아닌 법원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관련 첩보에 대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안보 정쟁화, 분별 없는 처사라고 비판한 걸 꼬집으며 선을 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월북몰이의 희생양으로 삼고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와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 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추정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당내 친문계 인사들은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훈 전 실장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월북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친문계 의원들은 개별 대응과 별개로 민주당 차원의 대책위에서 서해 피격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당내 친명, 비명 간 이상기류가 감지됐던 터라 제1야당의 단일 대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대상을 가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행안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윗선 수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한 달 동안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주말에 주요 피의자를 다시 부르기보단 참고인 조사와 진술 분석을 통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조만간 추가로 신병을 확보할 대상자를 선정할 거라고 예고한 상황. 이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방과 용산구청 등 다른 기관에서도 신병을 확보할 대상을 분류해 1차 신병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수본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대상으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두 사람 모두 참사 전후 대처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관련 혐의를 꾸준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신병 처리 뒤엔 특수본 수사가 전환점을 맞게 될 거로 보입니다. 중점 수사 대상이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에서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 확대되고 최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이른바 윗선으로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이미 특수부는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지휘부 가운데 남은 건 윤희근 경찰청장 정도인데 특수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소방노조의 고발로 이미 입건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는 모두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윗선에 대해선 수사가 더디다는 평가를 딛고 수사 2라운드에 진입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삼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며 예산안 늑장 처리를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습니다. 안규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를 연계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자고 법정 처리 시한을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냐며 여당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600조 원이 넘는 나라 살림은 올해도 단 3명이 모이는 이른바 소소위에 맡겨졌습니다. 회의록도 없는 밀실 심사인데 지역구 실세 의원들의 민원을 반영하는 쪽지 예산 우려가 또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표 예산이냐 이재명표 예산이냐 여야 충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민생 경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죠. 시한을 지킨 건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소소위원회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한 115건인가요? 정도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보류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류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정 안 되는 거는 원내대표단 협상으로 넘기고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합의하려고 합니다. 구성원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까지 3명뿐. 예산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며 마련한 장치인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 편법입니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생중계되고 취재도 허용되는 예결특위에서 매듭 짓지 못한 600조 원 넘는 나라 살림을 그야말로 밀실 회의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슬그머니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반영돼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소소위에서 100억 원 이상 늘린 사업은 79개, 지역구 민원 성격이 강한 철도와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사업 16개는 평균 175억 6천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쪽지 예산을 넣는지, 거기 소소위 위원들 중에 누가 어떠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게 흔적이 남지 않아요. 여야가 서로 날을 세우며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을 서로 탓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정권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 집권 5년 동안에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들을 이제 와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엄중히 지켜봐 주시고 역사적으로 민생 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있었습니까?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뿐입니다. 소소위에서 결국 정치적 타협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회가 정쟁에 밀려 졸속 심사를 하다 보니 밀실에서 예산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감시받지 않는 짬짬이 쪽지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올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적의 16강행을 확정하며 선수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추가 시간 극적인 역전골로 승리한 뒤 둘러서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초조하게 지켜보던 우리 대표팀. 다득점 한 골 차이로 16강행이 확정되자 온몸으로 기쁨을 만끽합니다. 팬들도 선수들도 눈물 범벅, 부둥켜 안고 포효합니다. 경기하는데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상암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한국에서 하는 줄 알았을 정도로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흥분은 라커룸까지 이어졌습니다. 세리머니 차림으로 들어서는 황희찬과 벤투 감독과 끌어안은 맏형 정우영. 숙소로 향하는 버스 안은 붉은 악마를 태운 노래방 버스를 방불케 합니다. 추가 시간까지 포기를 몰랐던 우리 대표팀. 권경원과 조규성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태극기를 들고 환히 웃었고 손흥민은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대표팀은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합니다. 빨리 회복해야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들뜨면 안 돼 이럴 때.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저희가 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가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우리 축제를 더 즐길 수 있다고. YTN 장하영입니다.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경기를 두고 극적인 승부라며 주목했습니다. 92년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격정적인 조별리그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AP통신은 한국과 우루과이의 숨막히는 막판 살얼음판 경쟁을 월드컵 본선의 역사를 장식할 드라마로 평가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이 다득점의 우위를 주는 동률 배제 원칙으로 16강에 진출해 우루과이를 조 3위로 밀어낸 것은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가장 격정적으로 마감된 조별리그 가운데 하나라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끝나 한국의 조 2위가 확정되자 경기장에 있던 한국 선수들은 서로를 껴안고 입안에 머금고 있던 물을 내뿜으면서 기쁨을 표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AFP 통신도 경기 종료 후 한국 선수들이 경기장 한복판에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휴대폰으로 지켜보며 16강 진출 확정을 기다리는 초조한 모습을 역사적 명승부의 상징으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한국이 나쁜 스타트를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았다며 극적인 역전승을 낚아낸 한국 선수들의 투혼을 주목했습니다. BBC는 한국이 경기 시작 5분 만에 포르투갈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종료 직전에 드라마 같은 역전에 성공했다며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2대0으로 마무리되고 나서야 진짜 파티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기장 한쪽에서 기쁨의 눈물을 쏟을 때 16강이 좌절된 우루과이는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상반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에서 아직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팀인 한국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손흥민은 한국이 4강에 올랐던 2002년 월드컵 정신을 소환했다며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에너지로 유감없는 경기를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리의 16강 상대인 브라질 대표팀의 공격수 가브리엘 제수스와 수비수 알렉스 텔레스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제수스와 텔레스가 카메룬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모두 한 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상을 당해 남은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이들 말고도 네이마르와 다닐루, 산드루가 부상을 입어 오는 6일 우리나라와 경기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월드컵 16강 확정 직후 축전을 보냈고 벤투 감독, 주장 손흥민 선수와 통화로 감사와 응원도 전했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이나 올림픽 성적이 좋으면 대통령 인기가 반짝 올라가곤 했는데 윤 대통령도 월드컵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 조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월드컵 16강이 확정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축전을 띄웠습니다. 투지와 열정으로 큰 감동을 줬다.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달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 점심시간을 이용해 벤투 감독,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목소리로 감사와 응원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큰 위로와 희망을 줘서 기쁨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한테 꼭 좀 전해주십시오. 아주 자신감 가지고 마음껏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진 것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6강 상대 브라질은 윤 대통령이 이미 상한벌에서 목격했습니다. EPL 득점왕 손흥민에게 청룡장을 주고 90분을 꼬박 선수들과 호흡했는데 스포츠와 통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같이 국민 통합이 되면 대한민국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월드컵은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안방에서 열린 2002 한일 월드컵 4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4강 신화를 만끽했습니다. 사상 첫 16강에 오르자 라커룸에서 병역 면제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우리 당군 일의 5천년 역사에 이렇게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선수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러시아 대회 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 최초로 원정 월드컵을 관전했습니다. 조별리그 탈락의 아쉬움에 펑펑 우는 손흥민과 라커룸에서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정치권에선 국가대항전을 정부 여당의 호재로 인식합니다.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정쟁과 갈등도 누그러진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연일 쏟아지는 금메달 속에 이른바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딛고 지지율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벤투호의 선전으로 코로나와 경제위기, 이태원 참사 등으로 가라앉았던 나라 분위기가 고취돼 기분 좋은 표정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총파업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신구 권력 갈등까지 당장의 현안이 첩첩산중이라 월드컵 특수를 오롯이 누리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상황이 지난 7월 이후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높은 물가 상승률 자체는 최소한 내년까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드나 싶었더니 고물가가 우리 경제를 덮쳤습니다. 또 한 번 민생은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좀 많이 올랐다 좀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채소류, 공산품도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식용유 특히 라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일제히. 라면도 예전보다는 잘 안 사게 되나? 지난 7월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소 진정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달엔 오름세가 확연히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소 등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상승폭은 전월에 비해 0.7%포인트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긴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계산한 근원 물가는 지난달에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 자체는 아직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 가스 요금 등이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대외 사정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곧 발효될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역시 변수입니다. EU 국가로선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새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버리고 새로운 정책,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편다고 하면은 원유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오펙의 석유 감산 정책과 더불어서 이런 중국의 수요 요인이 늘어나게 된다면 원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 역시 예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 관리의 주무기관인 한국은행은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3.6%로 전망했습니다. 상반기엔 4.2%, 하반기엔 3.1%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지만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도는 고물가가 내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품절 주유소가 속출한 가운데에도 국내 기름값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자료를 보면 11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626.2원으로 한 주 전보다 18.3원이 내렸습니다. 휘발유 값이 하락한 건 주간 단위로 12주째입니다. 경유 역시 16.4원 내린 1,86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인이 됐던 에너지 위기가 재현될 조짐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에 묶는 데 합의하자 러시아는 자국산 석유 없이 살아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합의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액은 배럴당 60달러입니다.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의 배럴당 가격보다 10달러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7개국 G7과 호주도 이 같은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던 우크라이나는 가격 상한이 30달러면 러시아 경제가 더 빨리 파괴될 거라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가격 상한제 도입 국가에 대한 석유 공급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산 원유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만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이르면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EU와 G7, 호주 등은 상한액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하게 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 의원들이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방역 정책 항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할 경우 미중 관계가 훼손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매체 더일에 따르면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토드 영, 댄 설리번 등 여야 상원 의원 42명이 지난 1일 친강 주미 중국 대사에게 이런 경고를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현재 평화롭게 진행되는 시위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시위 대응도 마찬가지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 체제의 정점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코로나 봉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3년 전 홍콩 시위 때만 하더라도 자국 체제를 옹호했던 중국인들의 입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서울 홍대거리에 홍콩인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홍콩에서 진행되던 대규모 민주주의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집회에 맞춰 중국 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홍콩 시위에 반대하는 중국인들이 국가를 부르며 조롱한 겁니다. 결국 양측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공산당 체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충성과 지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홍대거리에 모인 중국인 100여 명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선거제 실시와 표현의 자유까지 외쳤습니다. 독재자 말고 200원을 먹는다! 독재자 말고 200원을 먹는다! 어른 자유를 먹는다!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상징되는 중국식 공산주의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홍콩 시위 땐 체제 옹호에 앞장섰던 중국인들은 이젠 코로나 봉쇄 정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이를 표현할 수 없는 억압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지난달 24일 중국 우르무치 아파트 화재 사망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활의 어려움, 불편함 등등이
이번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에 이번 시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엔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3연임을 이룬 것에 대한 불만도 섞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 불만이 많고 지도자가 시진핑이고 그 사람이 또 3년을 하는 이렇게 자꾸 이제 기결되는 것들이죠. 3년 사이 보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현 중국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 컴퓨터 개발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이 지금의 금융, 군사 암호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디지털 핵무기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중국의 양자 컴퓨터 개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외곽의 이좌ang 경제기술개발구. 중국의 IT 공룡 바이두의 양자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뜻하는 첸스란 이름의 양자 컴퓨터가 가동 중입니다. 它有一个有规律的声音，其实就是冰箱在制冷的时候，它就有这样一个声音。 어른 키보다 큰 원통 안에는 양자 연산을 가능케 하는 마이너스 273도 이하 극조원 설비로 채워놨습니다. 그 핵심인 손톱 크기만한 칩 안에서 디지털 암호해독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도 수만 년 걸리는 계산을 초단위로 끊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9년 구글이 이른바 양자 우위를 입증했을 땐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 금융과 군사 보안 체계를 무너뜨릴 사이버 핵무기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구글이나 바이두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사활을 건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100억 달러를 투입해 안후이성에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과학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坚决打赢关键核心技术攻坚战，加快实施一批具有战略性、全局性、前瞻性的国家重大科技项目。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반도체에 이어 AI와 양자 등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차단벽을 촘촘히 쌓고 있습니다. We're at an inflection point in world history where the changes are going to take place in the next 10 are going to fundamentally alter the way in which we look at the world and our place in the world. 과거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기술 냉전처럼 미래의 판도를 바꿀 총성 없는 양자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30대 남성을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10살 이모군을 추모하는 겁니다. 이군이 사고를 당한 건 오후 5시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앞 도로입니다. 사고 지점은 후문에서 불과 9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거로 확인됐습니다. 창문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차량 안에서 이렇게 술 냄새가 확 느껴졌어요. 학부모들은 예전부터 학교 측에 교통사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쪽에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저희는 차량 통제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 과천 방향 인근 터널 내부 조명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낙동터널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와 승합차 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승합차에 탄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뒤따르던 승합차들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이나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보이스피싱,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다음 중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는 몇 번일까? 금융은행 쪽에서 대출 청약철에 민원 신청 들어오신 내용을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잠시 통화 괜찮으세요? 저희 회사결축을 사채행에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나쁜 업종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존 고객분들이 아니면 안내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07학번 권세민이라고 합니다. 화생 쪽이시죠? 정말 저희 누님이랑 이제 성함 같은 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딱히 의심이 가지 않는 목소리지만 모두 정답입니다. 막상 전화를 받으면 경계심이 허물어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입니다. 발신번호를 조작해 전화를 걸어오면 가족의 목소리조차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울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우는 그 끝머리가 딸 같기도 하고 잘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이라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성격에 따라 취약한 사기 유형도 다릅니다.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잔정에 약하면 친구 활용 공격에 쉽게 당하는 시기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이유는 실제 상황이 닥치면 당하거나 너무 자연스러워 의심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제로 피해 유형을 미리 체험해보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체험형 홍보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을 하라거나 택배 배송 주소가 잘못됐으니 수정하라는 사이트 링크를 무의식 중에 누르기 쉽습니다. 연결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고 휴대전화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고금리 시대, 저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문자 피싱은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을 2번 울립니다. 범죄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졌는데도 피해자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는 식으로 진화하며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금융사들은 연말을 맞아 사기 유형별 대처법을 안내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숨가쁘게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던 북한이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한 해 성과를 정리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일단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북한. 하지만 이후 2주 넘게 무력 시위를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 5주년에 해당하는 지난달 29일을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우려와는 달리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내부적인 차원에서도 기념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로 보고. 대신 북한은 이달 말 열리는 노동당 전원회의의 분위기를 띄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경제라는 점을 연일 부각하며 막판 성과 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 기관지 등을 동원해 주요 경제 부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정책 과업을 관철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겁니다.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주요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전원회의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작년 8기 4차 전원회의 때 시기지 문제 해결을 북한이 과업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1년간의 북한의 노력의 성과를 분야별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연내에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나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대남 전략의 기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니어서 단지 속도 조절일 뿐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외부 문물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가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지만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면서 4대 세습 각인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재단은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라는 뜻을 담아 올해 북한에 USB 2,000개를 보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등 과거 한국 인기 드라마는 물론 타이타닉을 비롯해 유명 할리우드 영화들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이어지는 만큼 플라스틱 병에 생필품과 USB를 넣어 강에 띄워보내는 차선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자식이 함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남한 사회를 동경하게 돼서 자식이 먼저 탈북하고 부모가 동반 탈북하는 그런 고위 탈북자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대중가요 이런 것들이 특히 북한의 젊은 층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외부 문물 유입이 계속되면서 북한 당국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상무장, 정신무장의 길은 백두산 행군뿐이라며 연일 백두혈통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동행한 10대 딸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 영상물 시청자에게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도록 한 법을 제정했는데 그만큼 북한 내부의 사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MZ 세대들이나 군인들 그리고 접경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그 경계 고삐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 집행을 더욱 엄격히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외부 문물 유입에 따른 체제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북한의 대응 조치도 강경해지면서 4대 권력 세습을 대내외에 확고히 각인시키려는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동물 세포를 배양해 실제 고기와 같은 식감과 맛을 낸 것을 배양육이라고 부릅니다. 배양육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유발하지 않고 도축 없이도 식용고기를 얻을 수 있어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배양육 개발 업체가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처음으로 식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닭고기 패티로 만든 햄버거입니다. 단면을 잘라봐도 일반 닭고기와 다를 바 없지만 이 닭고기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배양육입니다. 이 같은 배양육이 머지않아 식탁 위에 올라올 전망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1년여의 심사 끝에 최초로 배양육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FDA는 배양육 닭고기가 안전성 기준인 그라스를 통과했으며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추가 의문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업체에 보냈습니다. 배양육은 소나 돼지, 닭 등을 사육해 도축하는 대신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들어낸 고기를 말합니다. 유전자 조작 없이 세포에 배양액을 넣어 근육이나 지방 조직 등으로 자라게 하는 것으로 동물이 살을 찌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맛과 식감은 실제 고기와 유사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어서 문제는 비싼 가격입니다. 현재 배양액으로 영양이 풍부한 소 태아 혈청을 사용하는데 전체 생산비의 최대 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쌀 뿐 아니라 채취 과정의 윤리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해결할 무혈청 배양액 개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한 스타트업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혈청 배양액을 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한 독도새우 배양에도 성공했습니다. 세포를 키우고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저희가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공급해드릴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가축 사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8%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배 수준입니다. 현재 배양육 개발업체는 전 세계 100여 곳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반년 안에 사람 두뇌 안에 무선 칩을 심는 실험을 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 실험 등을 하겠다는 건데 관건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억만장자 혁신가인 일론 머스크가 사람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하는 인간 실험을 앞으로 6개월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초의 사람 대상 실험을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으며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submitted, I think, most of our paperwork to the FDA, and we think probably in about 6 months we should be able to have our first Neuralink in a human.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뉴럴링크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visual part of the cortex is still there. So yeah, even if they've never seen before, we're confident that they could see. 또 하나는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더 빨리 스마트폰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예정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가 올해 10월 말로 늦췄고 이 기한도 별다른 설명 없이 연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싱크론이라는 회사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최초로 두뇌에 칩을 이식해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 삽입 칩을 통해 생각만으로 복잡한 전자제품을 조작하고 궁극적으로 신체 장애를 극복하며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머스크의 거창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아 실험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전남 나주시 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과 반경 1km 내에 있는 가금류 4만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해당 오리농장 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와 소독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도는 고병원성 여부는 추후 판가름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나주시 반남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가금류 8만 3천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전북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제주 반입이 오늘 0시부터 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전북 고창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청, 강원, 경기, 전남, 울산의 가금산물의 제주도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열 제품이나 수입 축산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제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업계의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재판 분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보험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보험 대리점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외국계 보험회사인 악사손해보험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20년 보험 대리점 휴랑을 설립했습니다. 장기보험 상품을 판매해주고 수수료 1,6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악사손보 소속 설계사와 자체 설계사 800명 규모로 회사를 꾸린 겁니다. 그러나 악사손보 측은 영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수수료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수료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고객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숫자로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말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결과 악사손보가 휴랑 측에게 16억 원을 지급하란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수료 지급 조건 변경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악사손보 측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리점 측은 공정위에 제소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저희가 파산 직전 상태고요. 수수료율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깎아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악사손보와 휴랑의 대립은 최근 보험업계에 불고 있는 재판 분리 움직임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품 설계 제조는 본사가, 판매는 판매 전문 회사가 전담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14개 보험사에서 자회사형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감축이 가능하고 대리점 입장에선 여러 회사 상품을 팔 수 있어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전문적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이처럼 보험사와 대리점 간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데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일수록 설계사 고용 불안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불안전 판매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판매자는 소비자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보다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불안전 판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판분리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는 무서운 생존력에 전염성도 강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생굴과 과메기 등 겨울이 제철인 각종 해산물을 즐기기 좋은 이맘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몰리는 경향이 매년 반복됩니다. 올겨울 역시 한 주 만에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가 50% 넘게 급증하는 등 날씨가 추워지면서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과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한데 겨울이라 방심하다가 걸리기 쉬운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점 더 생존력이 강한 생존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보니까 겨울철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익히면 다 죽는 세균 바이러스니까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 노로바이러스는 어패류나 해산물뿐 아니라 과일과 채소, 우유, 물 등 각종 오염된 날음식을 먹으면 걸립니다. 또 감염된 사람의 분변이나 구토물, 만진 물건을 통해서도 옮는데 전염성도 매우 강합니다. 1년 평균 발생 건수는 53건 정도로 많진 않지만 한 건당 환자는 19명꼴. 학교나 어린이집처럼 단체 급식을 하는 곳은 한 명만 걸리면 순식간에 퍼지기 쉽습니다. 메스껍고 구토하고 막 이런 게 되게 흔해요. 설사도 물론 많지만 유아라든가 또는 고령에서는 탈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도씨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서 먹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겨울철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역당국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독감과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코로나19에 면역을 지녔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경험 덕에 세계 인구 최소 90%가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현재 500개 이상 돈다며 이들 변이가 덜 치명적일 수 있어도 전염력은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에어 앰뷸런스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쓰러진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중환자를 국내로 데려오려면 외국의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태국 방콕의 돈무안 국제공항.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40대 한국인 남성을 의료진들이 정성스레 살핍니다. 흔들리지 않게 시트에 잘 고정한 뒤 환자를 응급구조 비행기 에어 앰뷸런스에 옮깁니다. 김포에서 날아온 국내 최초의 에어 앰뷸런스입니다. 닥터 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는 국내에 여러 대 있지만 앰뷸런스 비행기는 지난 4월 호주에서 들여온 이 비행기가 유일합니다. 여기에 조종사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까지 모두 한국인. 우리 비행기로 우리 의료진이 우리 국민 환자를 이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어 앰뷸런스가 널리 알려진 건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호 주얼리호의 구출 작전 도중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국내로 이송한 게 바로 에어 앰뷸런스입니다. 당시엔 스위스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이송 비용이 40만 달러, 당시 환율로 4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에어 앰뷸런스는 환자가 이동한 거리만 비용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에어 앰뷸런스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거리까지 비용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비행기를 쓰면 왕복 비용만 부담하는 거라 유리하고 우리 의료진이 타는 것도 여러모로 장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에어 앰뷸런스는 모두 155대로 아시아에는 우리나라 포함 22대가 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국내 운영사는 고가의 이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행자 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준비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었던 에어 앰뷸런스 등록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암 투병 일상을 유튜브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소통의 힘으로 적지 않은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병원에 가서 CT 찍고 주사 맞고 뼈 검사까지 받습니다. 주인공 박찬우 씨는 3년 전 방광암을 진단받은 4기 암 환자입니다. 방광 바깥쪽에 이제 종양이 보인다고 해서 그 종양을 이제 제거하고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이제 암이었던 거죠. 2021년 10월에 폐전이가 되면서 4기 암 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상은 없습니다. 단풍 보러 떠난 여행 이야기와 담백한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 하루를 담았습니다. 일상을 기록하려고 시작한 건데 자신의 평범한 하루가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아 벌써 2년 넘게 영상 올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옛날에 암 환자인데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 백패킹을 간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이런 영상들을 업로드하면서 이제 암 환자도 할 수 있다. 암 환자도 평범한 일상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방암 투병 중인 박지은 씨도 유튜브에 일상을 올립니다. 박지은 씨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생긴 탈모를 가리기 위해 가발 고르는 팁까지 유쾌하게 설명합니다. 유용한 정보 고맙다는 말에 뿌듯함을 느끼고 같이 힘내자는 댓글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같이 힘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도 암을 겪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댓글들 써주시는데 그런 거 보면 힘이 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투병하는 일상을 촬영해 올리고 공유하는 암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도 이제 크리에이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고요. 소통을 통해서 많이 힘과 이제 희망을 얻는 그런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마다 병마에 대처하거나 치유받는 방식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투병 사실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도 분명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이들은 확신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좀 밖으로 나오셔서 다양한 수단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달을 수도 있고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농촌 봉사활동하면 땀 흘리면서 농산일을 돕던 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살려서 재능을 기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을 방문하면서 조용하던 마을에 활력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농한기를 맞아 조용하던 마을이 오랜만에 떠들썩합니다. 마을 입구에선 간호학과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 수치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이제 가까운 병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봉사활동을 나와서 혈압도 재드리고 당뇨도 이제 측정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눈 화장에 볼터치까지 손녀 같은 학생들의 정성스러운 손놀림에 금세 새색시처럼 변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어르신들을 위해 사진 영상학과 학생들이 장수 사진도 정성껏 찍어줍니다. 낡은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손수 만든 짜장면도 마을 주민 120여 명과 함께 먹습니다. 자주는 못 오더라도 1년에 한 번쯤 제 욕심으로는 이렇게 와서 어르신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사지, 재능기부 등등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엔 광주대학교 학생과 교수 등 봉사단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살린 봉사활동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시골 도서 지역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현재는 거의 없는 농활을 좀 대신하는, 그리고 어떤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쪽으로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농촌 봉사 확대를 위해 지역대학과 공동 협력했습니다. 농협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대학생들의 전공을 살린 봉사활동을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학과 농협이 각자 봉사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더 많은 농촌의 어르신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아름다운 재능 나눔이 농한기 농촌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농약을 뿌리는 똑똑한 로봇까지 나왔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실상 1년 내내 토마토가 자라고 수확이 가능한 대형 스마트팜. 실내 재배 시설이지만 병해충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해충은 주로 잎의 뒷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잎의 뒷면에 뒷면 쪽에. 열매도 있어요? 열매는 거의 없고요. 이곳에서는 2달 전부터 병해충 잡는 농약 작업은 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과 근접 센서 등을 통해서 계획된 경로에 따라 자율주행과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비상 정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람 없이도 혼자 방제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약 작업들은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요. 두 사람이 2~3시간가량 하던 방제 작업을 이 로봇은 혼자 1시간 반이면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굳이 여기 농장에 있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여서 방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긴다는 거, 두 번째는 농약을 직접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 8시간 이상 연속 가동이 가능해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온실 방제 로봇. 네,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이 끝난 이 스마트 방제 로봇은 기술 이전 과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일반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겨울이 되면 아열대 작물 재배 농민들은 난방비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서 난방비 걱정 없이 멜론을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제의 한 온실. 넝쿨마다 어른 얼굴만한 멜론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은 탐스럽게 익은 멜론을 소확하느라 분주합니다. 올해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적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도 앞에는 좀 못했어도 올해 삼작기는 거의 작기마다 잘 돼가지고 수확량도 한 1.5배는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아열대 작물인 멜론은 온실한 온도를 30도 이상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난방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이 온실은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온실을 데우는 난방은 자원순환시설 내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온실로 끌어와 온수를 데운 뒤 바닥을 통해 난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1년 동안 난방비로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지만 이 온실은 5분의 1 수준인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난방비 걱정이 적다 보니 24시간 적정 온도를 유지해 생산량도 일반 농가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온도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야간 온도를 일반 농가에 비해서 높게 유지하고 24시간 계속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가는 연료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소각장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재활용한 거제의 멜론 재배법. 농사 비용은 줄이고 소득은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한국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한인 동포는 물론 뉴질랜드 현지인들이 직접 꾸민 무대도 선보여서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축제 현장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무대 위에서 신나는 사물놀이 장단으로 흥을 돋웁니다. 화려한 한복의 자태에 관객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K-POP 커버 댄스와 태권도 실력을 뽐내는 이들은 뉴질랜드 현지 청년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한국의 날 축제 현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해마다 소규모로 진행됐던 한국의 날 행사가 3년 만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이곳 빅토리아 광장에는 2천여 명이 몰려 축제를 즐겼습니다. 널뛰기와 투어 등 뉴질랜드에선 쉽게 접할 수 없을 한국 전통놀이도 현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단은 마스크 없이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엄청 좋았고요. 이번에 한국의 날 와가지고 진짜 제대로 사람들이 작정해서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재밌는 거 보여주셔서 엄청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뉴질랜드. 이번 축제에서는 양국의 교류 60년을 돌아보는 기념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 사진전을 둘러보며 감회졌기도 했습니다. Personally, I think it's some of the old photos that actually go back to when Dad was serving. And Dad, you enjoyed the photos? I did, very much so, very much. Coming today, well, it's taken me back all those years. And I've met so many of my old mates and so forth that we were there together. And so it couldn't be better. 동포들은 오랜만에 재개된 축제를 통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현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수교 60주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마이너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뜻에서 아주 열심히 수교 부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과 한국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이 더더욱 뉴질랜드 사람들과 이제 같이 나눌 수 있고 또한 이해심과 서로 커넥트되는 그런 계기가 더더욱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더더욱 커넥트 될 수 있게 그런 배리어 없이 커넥트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수교 6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모처럼 함께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국의 날 축제. 동포들은 내년 이맘때엔 동포 사회와 현지 사회를 잇는 더 성대한 행사를 열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한국의 프로야구 시즌은 끝났지만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서는 지금 한창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엔 한국인 선수들로 구성된 호주 최초의 한국팀 질롱 코리아도 있는데요. 오랜만에 복귀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인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영철 리포터입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쭉 뻗어나가는 타구. 타자는 여유롭게 1루로 진출합니다. 질롱을 연고지로 호주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한국 연합야구팀 질롱 코리아의 홈 경기입니다.
Very excite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Geelong to have a local team. Quite enjoy watching Geelong Korea. 여름인 11월부터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는 호주에는 한국을 포함해 외국 구단 두 팀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롱 코리아는 한국 프로야구단 선수들로 이뤄진 한국 최초의 해외 프로야구팀. 2018년 창단된 뒤 코로나19로 한동안 참가하지 못하다가 3년 만인 올해 다시 호주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각 구단 유망주들이 대거 발탁돼 어떤 경기를 보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단 측에서 이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를 오는 것을 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멜버른에서 게임할 때도 이제 한국말이 들리고 그런 것들이 들리면서 이제 힘을 더 얻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 홈구장에서는 더 많은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선수들이 조금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승리를 많이 해서 질롱 교민들이나 오시는 관객들한테 조금 더 재밌는 경기, 이기는 경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질롱 코리아의 복귀를 반기는 건 호주 한인사회. 지난 두 시즌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한국 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레이드 자이언트와 펼친 이번 홈 경기에도 지역과 상관없이 경기장을 찾아 한마음으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질롱 코리아의 홈그라운드에서 첫 경기가 열린다고 해서 응원 왔습니다. 호주 교민 사회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 오셔가지고 한국 경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질롱에서 이렇게 다 같이 한국 분들 다 모여가지고 한국 팀 응원할 수 있게 되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5회까지 5점 차이로 끌려가던 질롱 코리아는 6회 이후 홈런 2방이 터지면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는데요. 하지만 역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아쉽게 승리를 놓치긴 했지만 한국 선수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번 시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동포사회에 안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호주 질롱 베이스볼 파크에서 YTN월드 윤영철입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은 국경을 열고 관광객 유치에 나선 라오스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를 버텨낸 한인 상권도 한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겨울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 손미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라오스 대표 관광 도시이자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루앙프라방. 명소마다 여행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굳게 닫았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입니다. สบายดีค่อยซื้อว่าซื้อลิปซื้อดอลลีเนาะทุกมือนี่ส่วนใหญ่จะเป็นคนไทยแล้ว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เริ่มเข้ามาหน่อยนึงแล้วก็คนลาว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เนาะ 국내 총 생산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에 이르는 라오스. 코로나19 기간 관광 산업이 무너지고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는 등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서 관광 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출입국 제한과 방역 지침이 풀린 지난 5월부터 태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 온 관광객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라오스를 찾은 외국인은 64만 명에 이릅니다. My favorite food in Laos and best super. Before very little bit okay, now it's very good. 이처럼 사정이 풀리기까지는 힘겨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던 80% 이상은 오랜 봉쇄를 버티지 못하고 라오스를 떠난 상황. 남겨진 이들은 활기를 되찾아가는 도심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특히 연말이면 추운 날씨를 피해 라오스로 들어오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점들도 문을 열고 야시장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한국 분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실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루앙프라방과 한국 간 직항 노선도 열릴 것으로 보여 어두운 터널 속에 있던
라오스 한인 사회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YTN 월드 손미자입니다. 12월이 되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회화와 설치 작업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살펴보고 상실의 상처를 치유한 현대 미술 작가 7명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섬유 재료로 만든 덩굴과 줄기, 이끼 하나씩 쌓아 올려 커다란 둥지를 이룹니다. 현무암 사이사이에 어렵게 뿌리내린 제주의 숲 곶자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철심 줄기에 매달린 콩은 탯줄과 연결된 태아와 닮았습니다. 작가가 1년 동안 곶자알 숲을 거니며 직접 체험한 위안과 생명력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꾸려놓은 이 곶자왈 집도 보고 이 덤불숲을 헤치면서 뭔가 자신만의 삶의 집을 단단하게 짓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짙은 보라색에서 푸른빛으로 서서히 바뀌는 11개의 채색은 마음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말 못할 상실의 아픔이 새겨진 캔버스에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난 듯한 질감이 남아 있습니다. 딸과 나눈 대화를 나무젓가락으로 쓰고 지우고 여기에 희망의 색을 덧칠하길 반복해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그 거친 마음들, 정리되지 않는 마음들을 막 쓰다가 그게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색으로 붓을 덧입히거든요. 근데 저는 색이라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5m 높이의 대형 현수막에 그린 수묵화에는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고 수백 개의 빗줄기 조명의 숲속에 마련한 쉼터는 숨가쁜 일상을 되돌아보는 공간이 됩니다. 금호 미술관은 연말을 맞아 서울과 강릉, 광주, 제주 등에서 활약하는 동시대 작가 7명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첫 솔로 앨범을 내놓으면서 한층 성숙해진 음악적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맏형 진이 오는 13일 군입대를 앞둔 가운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며 팀의 새로운 2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첫 솔로 앨범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일기 같은 작품이라고 소개한 앨범 인디고에는 30을 앞둔 29살 청년의 고민과 진솔한 고백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8년 공개된 솔로곡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 작품입니다. 이게 제 4년 동안의 역사인데 들판처럼 잔잔하게 오래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멤버들도 활발한 개인 활동으로 새로운 2막을 열고 있습니다. 그룹의 막내 정국은 K-팝 가수 최초로 타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막식의 문을 열며 성공적인 신고식을 마쳤고 팀의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슈가는 유튜브를 통해 자체 토크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지난 6월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반년 만에 각자 홀로 서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시상식에 참석한 래퍼 제이홉은 군입대를 앞둔 맏형 진과 생방송 도중 깜짝 전화 연결을 하며 굳건한 팀워크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다 큰 7명이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을 항상 고생 많았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너무 사랑해. 방탄소년단은 이달 중순 진의 입대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군복무를 하고 2025년 완전체로 돌아온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네.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경기 북부와 강원에 한파 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5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 표정 무난하겠고요. 제주도만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3.9도, 대전이 영하 2.2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도, 청주, 대전 2도, 광주 3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이 강추위는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